안녕하세요. 미국주식원 대학의 미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월 14일 미준의 미국 증시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4일 만에 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에 비해서는 8월 달에 한결 긍정적인 추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잠깐 우리가 애정하는 반도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X ETF의 주가 차트인데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며칠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드디어 이 채널을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안심해도 되는 단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563달러에 지금 50일 이평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50일 이평선까지 좀 뚫어내면 상향 돌파를 하면 조금 더 추세가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눌리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한 달간 지속적으로 쭉 떨어지던 이 채널을 드디어 벗어나서 추세가 바뀌었다. 이 부분에 많은 의미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조정장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전 세계 투자자분들 중에 한국 분들이 제일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한국 주식들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제 미국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 주식 시장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추세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두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보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끊임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견디기 힘든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현금을 별로 들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이번 하락세에서 줍줍 기회를 놓쳤다면 그러면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다음에 더 잘하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트럼프 관세 때도 그랬고요. 올해 이란 전쟁이 이제 나왔을 때 1분기까지는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으면요. 그거를 이제 교훈 삼아서 다음 기회에 더 잘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런 기회가 오니까요. 주식 투자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장기 투자할 마음으로요. 다음 기회가 오면 이번보다는 조금 더 잘 대처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게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월 14일 준비된 미주은의 미국 증시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정리, 시장 시황은요.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바로 준비된 메인 기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미준의 한마디를 읽어드릴 텐데 그냥 한마디가 아니라 중요한 한마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뉴스가 어제 등장을 했고요.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메모리 스토리지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방송을 좀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발생한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어제 개최된 샌디스크 투자의 날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접 겪으신 것처럼 지난 7월 대부분의 AI 수혜주들이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하락이 컸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스토리지 관련 주식이었는데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샌디스크, 마이크론 같은 이 메모리 기업들 그리고 스토리지 주식은요. 실적이 나빠서 하락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실적과 향후 실적 전망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폭락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레버리지가 너무 강화되면서 청산 추세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청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성장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동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자, 이 두 가지의 거시적인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죠. 자, 그러면 반도체 중에는 왜 하필이면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가 가장 많이 주가가 하락했는가? 물론 이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주가가 크게 흔들린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시장이 여전히 이 기업들을 전형적인 경기 순환주의 틀 안에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기업들 중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요, 경기 순환주의 이 모습을 이미 탈피했습니다. 그 얘기는 구조적인 성장주란 얘기죠. 구조적인 성장주는 무슨 얘기냐면요. 매년 조금이라도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이클을 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샌디스크,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이런 기업들은요. 전형적으로 경기를 타는 순환주다. 이렇게 아직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 역시도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을까 이런 고민을 최근에 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과는 달리요. 지속적으로 이 기업들을 순환주로 바라보는 게 시장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한 명의 입장으로서는 내 생각이 잘못됐나? 시장은 보통 맞죠. 그래서 시장이 끌고 가는 추세를 쫓아가는 게 유리한 게 모멘텀 투자인데요.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만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역발상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게 맞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가장 좀 비중이 높았던 메모리 그리고 샌디스크를 비롯한 스토리지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혹시 이 주식들이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나의 평가가 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점을 최근에는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요.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관련 기사를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담이긴 한데요. 제가 원래 그 유튜브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주식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채널도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유튜브 영상들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반도체 중에서도 경기 순환주라고 얘기하는 샌디스크 그리고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국의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한국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전문가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요, 아무래도 우리의 의견, 우리의 생각은요, 과거 경험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죠. 그리고 한국 증시는 항상 경기를 타는 경기 순환주의 모습을 과거 수십 년간 보여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분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기를 타는 쪽으로 이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AI는 새로운 거잖아요. 단 한 번도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지 않은 새로운 혁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틀만 가지고 이 주식들을 평가하게 되면 그분들의 의견이 틀렸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누구의 생각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한국의 그 대부분의 산업이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한국의 전문가들은요. 미국의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저 역시도 이런 부정적인 영상을 많이 접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흔들렸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고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100%는 아니지만 98% 정도의 자금, 98%가 넘는 자금을 주식시장에 넣어놓고 잘 견디고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열린 샌디스크 2026년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 발표 내용을 제가 보면서, 아, 내가 틀린 게 아니겠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의 생각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발표된 샌디스크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샌디스크의 이익의 정점은 2028년인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킹알파에서 제공하는 샌디스크의 장기 EPS 컨센서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일단 2027년 6월에 마감되는 현재 회계 연도고요. 이 현재 회계 연도에서는요. 한 주당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 즉 EPS가 213달러 그리고 23센트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200%가 넘어가죠. 자, 그런데 2028년을 보시면요. 수치가 265.1이고 그렇게 되면 성장률이 24.3%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는 뭐냐면요. 2029년이죠. 자, 2029 회계연도를 보시면 EPS가 214달러 10센트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 수치가 급격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는요. 2028년이 꼭지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2030년, 2031년 회계연도를 보면요. 말도 못하게 많이 떨어지죠. 따라서 2028년을 그 정점으로 찍고 그 이후에 샌디스크의 어닝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공통적인 의견, 이걸 영어로 컨센서스라고 부르죠. 자, 이게 시장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즉 시장은 여전히 샌디스크의 이익이요. 2028 회계연도를 정점으로 크게 감소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요. 바로 전형적인 메모리 스토리지 경기 순환주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쭉 상승하면요. 기업의 실적이 급등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공장도 늘리고 이러면서 공급을 증가시키잖아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너무 많이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익이 급감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이클이잖아요. 자, 따라서 시장은요. 메모리 기업의 이익이 아무리 빨리 증가해도요. 그것을 그대로 장기 성장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오히려 이익이 가장 높을 때가 지금 꼭지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다운 사이클을 먼저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PER을 낮춰버리죠. 그래서 다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보통 PER이 떨어지면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요. 오히려 경기를 타는 반도체 주식, 즉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지 주식은요. PER이 낮으면 오히려 팔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PER이 낮다는 얘기는 지금 어닝이 너무나 좋다는 거잖아요. 어닝이 너무나 좋다는 것은 지금이 정점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오히려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즉 이익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반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메모리 스토리지 주식에서 굉장히 많은 주가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부분이 바로 이러한 논란 때문이다. 지금이 피크라는 이러한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이 주식들의 주가가 특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배경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샌디스크의 투자자의 날에서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한 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FY는 뭐냐면 회계연도입니다. 2028 회계연도에서 2030년 회계연도의 매출 성장률을 이 샌디스크의 경영진이 제시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10%대 중후반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15%에서 17%, 18%, 19% 정도 매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샌디스크는요, 2028년 회계년도부터 2030년 회계년도까지 매년 10%대 중후반의 매출 성장을 확고하게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기간 샌디스크가 제시한 다른 재무 목표가 있는데요. 자,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죠. 일단 논갭 그로스 마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총이익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죠. 약 80%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재반 비용이 있잖아요. 뭐 세일즈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연구 비용 뭐 이런 걸 다 빼고 남아있는 게 오퍼레이팅 마진입니다. 오퍼레이팅 마진은 영업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영업이익 마진이 75%를 마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75%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요. 지난 분기 샌디스크의 오퍼레이팅 마진이요. 78%를 조금 넘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이 정점인데 78%가 최고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최고치 78%에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앞으로 한 4년, 5년 동안 75%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따라서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좋겠죠. 어저스티드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을 보시면요. 약 50%를 유지할 수 있다. 100만 원을 매출로 잡으면 10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비용 다 빼고 우리는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샌디스크 경영진은요, 2028년 회계년도가 실적의 정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왜냐면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내용이 뭐였죠? 지금은 성장률이 너무나 좋은데 여기 보시면 2028년이 정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잖아요. 아무리 지금 이익이 좋아도, 지금 성장률이 좋아도 향후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자, 그런데 샌디스크의 경영진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28년 이후에도 2030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 중후반의 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경영진이 직접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은요,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8년이 피크고 2029년부터는 하락한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어닝 전망치를 산출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샌디스크 경영진은 2028년 이후에도 구조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차이가 앞으로 샌디스크의 주가는 물론이고요, 나아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주가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샌디스크 인베스터 데이를요, 단순히 그냥 AI 때문에 낸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이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낸드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메모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D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휘발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빠르게 이 컴퓨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무거운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되면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메모리가 좀 적어서 그렇거든요. 메모리가 많이 있을수록 빨리빨리 이제 계산도 하고 컴퓨터가 돌아가죠. 근데 낸드는 뭐냐면요. 낸드는 휘발성이 없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메모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낸드의 수요가 AI 때문에 단순히 많이 늘어난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샌디스크의 사업 구조 자체가요, 기존의 낸드 산업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낸드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요, 가격 결정력이었습니다. 가격 결정력이 뭐죠? 기업이 내 가격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공급이 조금만 늘어나도요, ASP라고 부르는 평균 판매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호황이 찾아오면 판매량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판매량이 증가해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됩니다. 따라서 산업 매출은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하지 못했죠.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반도체에 호황이 와서 메모리가 잘 팔려요. 낸드가 잘 팔려요. 근데 잘 팔리면 매출이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매출이 올라갈 만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성장률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샌디스크 역시 과거의 플래시 시장을 설명하면서 낸드 플래시라고 부르거든요. 이 낸드 플래시 시장을 설명하면서 가격 하락이 물량 증가를 상쇄하면서 장기 매출 성장률이 약 4%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샌디스크는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샌디스크가 원래 웨스턴 디지털에서 이제 분사했는데 이 기업은 성장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 매출 성장률이 4%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일어나다가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일어나다가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따라서 좋은 멀티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구조적인 성장주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회사는요, 이제부터는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낸드 플래시가 단순한 코모디티에서 프리미엄 인프라 부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모디티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물품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무 데서나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필요 없는 겁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없겠죠. 가격이 높지 않겠죠. 그냥 여기에서 사도 되고 저기에서 사도 되고, 따라서 그냥 샌디스크에서 안 사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낸드가 너무나 인기도 많고요. 이제는 프리미엄이 붙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변화가 정말 중요한데요. 메모리 기업이 구조적인 성장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수요만 증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수요가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수요가 올라가다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AI가 이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격이 안정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공급의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처럼 순환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조금만 잘 팔리면 갑자기 공급을 늘렸기 때문이잖아요. 이제부터는 공급을 그렇게 늘려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제품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아까 코모디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사도 되고 이걸 사도 되고 브랜드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과의 계약 구조까지 함께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순환주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주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는요, 이러한 변화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확인이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첫 번째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모디티에서 스트래티직 컴포넌트로, 스트래티직은 이제 전략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부품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AI 중심이 과거에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요,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구조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AI 모델이 실제 사용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추론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 같은 소비자가 아니면 기업에서 계속해서 AI를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용하는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동시에 사용하는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용하는 시대가 찾아오겠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컨텍스트 길이가 길어진다. 이건 뭐냐면요, 조금 더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이러한 질문 아니면 그런 일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멀티 모달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과거에 챗GPT가 2022년 11월에 처음 나왔을 때는요, 우리가 그냥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신기하니까 굉장히 짧은 질문하는데 거기에 답이 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 신기하다 이랬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AI를 가지고 뭘 하죠? 뭐 썸네일도 만들고 뭐 음악도 만들고 심지어는 영상도 만들잖아요. 멀티모달이 이겁니다.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도 되고 영상도 되고 아니면 음성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AI를 활용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데이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에이전틱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AI 시스템은요, 훨씬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다시 불러와야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AI 시스템은 과거랑은 정말 다르다. 따라서 AI 시스템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점점 더 많은 횟수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요,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AI 시스템이요,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해야 되고요,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전문용어로 우리가 KV 캐시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번에 스탠디스가 강조했는데요. AI가 이전에 계산했던 정보를 매번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대신요, 이거를 저장해 놓고 재사용하게 되면요, GPU의 연산량과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게 바로 플래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KV 캐시가 메모리, 스토리지 계층을 재편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갈수록 스토리지 집약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금 스토리지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스토리를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추론이 확대될수록 컴퓨팅만 필요한 게 아니다. 예전에는 연산하는 GPU가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지가 함께 중요해지는 구조에 이르렀다라고 배경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관련해서 샌디스 경영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AI 데이터 센터용 플래시 출하 시장 규모가 2030년이 되면요, 1.2 제타바이트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용 플래시 시장의 규모는요, 0.6 제타바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에 비해서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도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4년 만에 2배가 될 수 있으면요,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약 19%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경영진이 뭐라 그랬죠? 앞으로 우리는 2030년까지 매년 10%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장 자체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이죠. 시장이 19% 매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샌디스크가 시장의 점유율만 유지할 수 있다면 19% 그대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결과 플래시 매출 TAM, 토탈 애드레서블 마켓의 규모는요, 과거 연평균 6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3천억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예전에는 원래 6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시장이 지금 3천억 달러까지 이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내년이 되면 3천억에서 5천억 달러까지 근접할 것이다. 너무나 빠르게 계속해서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낸드 산업의 약점이 사라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이거를 NBM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뉴 비즈니스 모델이죠. 자, 따라서 낸드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NBM은요, 단순한 일회성 거래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요, 낸드 기업이 그들의 플래시 디스크를 팔 때 어떻게 팔았냐면요, 그냥 다음 분기 거,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몇 개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팔았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팔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은요, 약정 물량도 있고 구속력이 있는 단연 계약이 있고요, 최소 재무 보증도 있고요, 가격에 하한선 그리고 상향선이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가격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보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NBM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기술해 놨는데요. 이미 샌디스크는요, 8개의 고객과 NBM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 중에 3곳은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다. 하이퍼스케일러가 뭐죠? 뻔한 기업이잖아요.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걸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 그러는데 굉장히 커다란 규모겠죠. 자, 그리고 이 계약이 2027년 회계년도 출하 비트의 약 50%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 좋은데 미래에도 과연 이러한 매출이 유지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8개의 고객과 NBM을 체결하면서 미래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2027년에 출하되는 출하량의 50%가 이미 NBM으로 체결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요, 2028년은 무려 3분의 2가 NBM으로 체결됐다. 3분의 2니까요. 3분의 1만 더 팔면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지금 장기 계약으로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평균적인 가중 계약 기간은 4년 이상이고요. 8개 고객 대상 총 계약 가치는 이미 939억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 자, 그리고 자녀 이행 의무도 무려 911억 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요, 모두 하한 가격 기준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지금 가격이 최상 그리고 최하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실링이 아니라 밑에 있는 플로우 있잖아요. 이 하한 가격을 기준했을 때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계약의 가치를 이미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과거에 낸드 기업들은요, 매분기 고객과 가격을 계속해서 다시 협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이잖아요. 수요가 조금만 약해지면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매출과 마진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자, 따라서 예전에 샌디스크를 비롯한 마이크론 같은 기업,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의 마진을 보면요, 어떨 때는 플러스, 어떨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바로 낸드 기업의 최대 약점이었죠. 자, 그런데 장기 계약 비중이 지금 50%, 60%, 70%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2028년은 무려 66%를 커버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왜냐하면 매출,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올라가죠. 이제부터는요, 2028년에 적어도 이 정도의 매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감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운 사이클의 진폭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요. 자, 이제부터는 사이클을 타지 않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 매출이 이미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즉, 경기 순환주의 순환성을 이번 장기 계약으로 봉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실제로 샌디스크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MBM이 장기적인 수요 가시성과 가격 안정성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분기별 변동성을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좋은 뉴스가 많이 들리는데 그래도 공급이 늘어나면, 예전에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메모리 산업이 다시 심각한 경기 순환에 빠지려면 결국은 공급이 수요보다 빠르게 증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낸드 산업은요, 과거와 상당히 다른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체 산업 웨이퍼 캐파는, 즉 생산 용량은요, 2022년 정점 대비해서 30% 이미 축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전만큼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생산량의 100%를 가동하고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캐파는 뭐냐면 생산 시설을 얘기합니다. 이만큼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만큼은 예전에 비해서 이미 30%나 줄었다. 공장의 개수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노후화된 거는 이미 폐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캐파가 30%나 줄어서 70% 수준인데 지금은 그 70%를 거의 다 돌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요. 샌디스크는 앞으로 웨이퍼 증설이 아니라요, 즉 공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드 미세화, 노드 미세화라는 것은요, 결국은 기술을 혁신함으로써 10%대 중후반의 비트 성장을 달성할 계획이다. 그 얘기는요, 하나당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기술 혁신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회사는요, 최근에 5개 낸드 세대에서 웨이퍼당 비트가 세대별로 평균 54% 증가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낸드가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5개나 지금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비트가 54% 증가했다.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평균 27%나 추가적인 성장이 달성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수요는요, AI 때문에 구조적으로 증가하죠.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공급은 과거보다 훨씬 더 자본 효율적으로 그리고 규율 있게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성장의 동력이 자본이 아니라, 즉 증설이 아니라 직접 자본, 즉 기술 전환으로 지금 성장의 동력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과잉 증설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가격 붕괴로 이어지던 과거의 사이클이 바뀌고 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히든 카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HBF인데요. HBF는 아마 미주음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한 6개월 전인가요? 샌디스크를 매수한 이유 중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HBF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요, HBF의 진척도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거는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의 약자입니다. HBF는요, AI 추론 시대에 메모리 월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플래시 아키텍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플래시 디스크는 맞습니다. 그런데 겹을 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HBM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D램을 쌓아 올린 걸 HBM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HBF는 플래시 디스크를 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샌디스크에 따르면요, HBF는 HBM과 비슷한 수준의 반드위스를 제공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빠를 수 있다는 거죠. HBM만큼 빠를 수 있다. 원래는 샌디스크가 제공하는 플래시 디스크는요, 굉장히 느립니다. 원래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두 개로 나눌 때 하나는 휘발성이 있고 하나는 휘발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휘발성이 없는데 단점이 뭐였냐면요, 너무나 느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HBF는 휘발성이 없는 동시에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빠르게 저장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HB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최대 8배에서 16배의 캐퍼시티를 제공한다. 자, 따라서 캐퍼시티도 굉장히 높죠. 굉장히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데 게다가 빠르기까지 하다. HBM 수준의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대형 모델이라든지 긴 텍스트의 길이, 대규모 KB 캐시를 필요로 하는 AI 추론을 겨냥하고 있다. 추론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개발된 게 바로 HB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훈련할 때는 필요가 없었잖아요. 훈련할 때는 그냥 뭐 저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빠르기만 하면 됐죠. 그때는 HBM만 있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HBM은 D램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잖아요. 휘발성이 있으면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게 바로 HB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요 클라우드 AI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이 있는데 사가는 게 아니라 살 사람의 요구를 가지고 만든 신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027년 추론 제품 샘플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정도가 되면 샘플이 이미 나온다. 따라서 거의 개발이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HBF가 성공하면요, 낸드가 기존의 SSD 영역을 넘어서 GPU 바로 옆에 고성능 메모리 하이라키로 올라갈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HBM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HBM은 저장이 안 되잖아요. 추론은 저장이 중요하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계속 꺼내서 써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HBF가 성공만 하면 HBM보다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샌디스크는 이 시장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주은의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요, 현재 시장의 샌디스크 장기 전망에는요, 여전히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 2028년 회계년도의 어닝이 피크다. 그리고 2029년, 2030년 계속해서 어닝이 줄어들 것이다.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전제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샌디스크의 경영진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2028년, 2029년, 2030년에도 매출이 매년 10%대 중후반 성장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높은 마진과 현금 흐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닝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2028년이 정점이고 떨어진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10% 중반 이상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따라서 현재 2029년 그리고 2030년에 잡혀있는 큰 폭의 이익 감소 전망이 점차 사라지면서 장기 EPS 컨센서스가요,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진이 직접 얘기해 줬죠. 자, 두 번째, 멀티플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기순환주는요, 이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시장이 높은 멀티플을 주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의 가장 좋은 이익이 피크일 것이다.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반대로 매출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장기 계약으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진다면, 그리고 마진의 변동성도 낮아진다면, 그리고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면 그 기업은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경기 순환주의 멀티플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워지겠죠. 원래 멀티플이 낮은 이유가 바로 뭐였죠? 다음 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이죠. 미래의 매출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장기 계약이 계속 체결되면서 이제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장기 계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진도 변동성이 낮아지겠죠. 자, 따라서 이제는 경기 순환주의 멀티플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근데 실적도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어닝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경영진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나는 경영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따라서 어닝 컨센서스도 올라간다, 즉 실적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실적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멀티플까지 올라가겠죠.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성장주로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최근에 발생한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은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망설여지긴 합니다. 뭐 정확한 수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방향성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하는 수준에서 좀 머무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샌디스크는요, 2028년 회계연도부터 2030년도 회계연도까지 매년 10%대 중후반의 매출 성장을 직접 전망했습니다. 경영진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매출이 매년 10%대 중후반 정도 성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요, EPS의 성장률은요, 적어도 비슷한 성장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가능합니다. 자, 원래는 매출 성장률보다 EPS는 성장률이 더 높은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비용도 그대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10% 올라가면 어닝은 막 15% 올라가고,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데요, 조금 보수적으로 잡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샌디스크는 매출이 성장하는 만큼만 어닝이 성장할 것이다, 즉 순이익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향후 샌디스크의 어닝 컨센서스는요, 다음과 같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죠. 자,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8년이 꼭지입니다.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19.2% 떨어지고 65.5% 떨어지고 2.7%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잖아요. 근데 이거 틀렸다고 경영진이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15% 이상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265.12에서 15%만 성장을 해도 304죠. 그리고 304에서 15%만 성장을 해도 350이고요. 여기에서 15%만 성장을 해도 403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EPS 전망치가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컨센서스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9년은 42.4%, 2030년은 무려 373%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2031년에 대한 전망은 460%나 기존의 전망과 경영진이 제시한 숫자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미국 시장은요, 매년 매출과 어닝이 15% 정도 성장하는 구조적인 성장주한테는요, 적어도 15배에서 25배 정도의 멀티플을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15% EPS 성장률을 가정하면요, 만약에 15배다. 그렇게 되면 PEG는 1.0이죠. PEG가 뭐죠? PER을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15배를 15%로 나누면 1.0이죠. 그리고 만약에 PER이 20배면 PEG가 1.3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잡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자, 앞으로 지금 2028년까지는 EPS 전망이 맞을 가능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놨죠. 자, 그런데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보수적으로 265.12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EPS가 매년 15%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경기 순환주가 아니다, 이제는 성장주잖아요. 따라서 멀티플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상을 조금 올려야 됩니다. 근데 많이 올리지 말고요. 보수적으로 15배만 적용을 하자. 15배는 어디서 나온 거죠? EPS가 15% 성장하니까 PEG를 1.0으로 하려면 15배밖에 주지 못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재산정된 EPS가 나와 있습니다. 15%씩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멀티플은 15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따라서 2028년, 2029년, 2030년에 대한 적정 주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EPS 곱하기 멀티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주가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한가? 2028년은 142%, 2029년은 178%, 2030년은 220%, 2031년은 268%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러프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이 수치는요, 어디까지나 가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방향성만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주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죠. 가이던스가 실제로 달성되는지, AI 카펙스 사이클이 유지가 되는지, 갑자기 내일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다, 우리는 자본 지출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유동성 환경, 경쟁 상황, 이 모든 것이 주가에는 녹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디스크 경영진이 직접 제시한 실적 전망에다가 보수적인 멀티플을 곱해서 산출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상방이 가능하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샌디스크는 정말 오랫동안 이 하락 추세, 하락 채널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가 정말 가팔랐잖아요. 그리고 이 기울기는요, 올라간 기울기보다 더 가팔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고요. 근데 다행인 부분은 아까 반도체 ETF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여기 추세가 뚫렸죠. 그래서 이제는 이 하락 채널에 갇혀 있지 않고요. 주가가 드디어 뚫고 나갔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기술적인 신호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미존의 미국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방송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다면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기분 좋게 그리고 생산적인 시간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기분 좋은 소식 많이 가지고 또 정확한 분석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